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북한이라는 엄청난 뇌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북한 상황이 어떻게 풀리는가에 따라,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중국과 한국은 얼마든지 다시 한번 적이 되어 전면전을 치르게 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중국군은 한국군을 적군으로 상정한 군사작전 수립과 군사훈련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고, 한국 또한 중국군을 상대로 한 전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준비와 훈련을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의 군사 전력은 북한군을 5번을 이기고도 남을 정도의 차고 넘치는 수준의 전투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한국의 상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이 증강을 계속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을 빌미로 언젠가는 다시 맞붙게 될 중국 때문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중국은 한반도에서 제2차 남북전쟁이 터지게 되면 북한을 돕기 위해 자동으로 참전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위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절대 북한을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 북한을 중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중국이 북한을 먹을 수가 있느냐고,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의심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지금의 중국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강제로 흡수하여 억지로 이어붙여 만들어낸 거대한 프랑켄슈타인 같은 나라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중국에게는 구실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커다란 사건 같은 게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와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당사자인 북한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이자 주변국들 모두가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돌발 시나리오가 바로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김정은의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사거리에서 한밤중 갑자기 신호등이 고장나버린 상황처럼 동아시아 전체를 순식간에 엄청나게 불안한 상태에 아주 어렵게 간신히 맞춰 놓았던 그 힘의 균형이 순식간에 완전히 뒤틀어지며 어디선가 터진 아주 작은 총성 한 발에도 동아시아 전체가 거대한 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화약밭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사건이 바로 김정은의 갑작스런 사망입니다. 이때 중국은 재빨리 중국 군대를 북한으로 보내 사태 수습 및 지역 안정화 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해당 지역에 대한 임시 통치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국과 중국은 휴전선을 마주한 채 순식간에 잠재적 적군이 되어 서로 총뿌리를 마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나면 불과 며칠 사이에 벌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한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은 현실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2가지 사항에 대해 짧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첫째, 중국은 공식적으로 320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걸 실제로 사용하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랬다가는 미국을 포함 나토 연합군과 바로 뒤에 있는 인도로부터 핵세례를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에서는 어떤 나라든 간에 어지간히 확실한 명분이 있지 않고서는 다른 국가를 상대로 실제 핵무기를 사용했다가는 그 순간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적으로 만들게 되어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전쟁에서 한국의 목표는 중국 점령이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의 전쟁 시나리오의 기본적인 양상은 중국의 공격과 한국의 방어 및 반격입니다. 우선 분명한 것은 중국과 한국 사이 전쟁에서 한국은 중국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3위이고 한국은 6위로 고작 4계단 차이밖에 안 나긴 하지만 아무리 현대전에서 무기의 질과 운용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물량은 여전히 깡패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인구만 보아도 우리가 약 5,001만 명인데 반해 중국은 그것보다 무려 28배나 많은 14억 명에 달합니다. 또한 국방비 역시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매년 약 50조 원 조금 넘게 쓰는데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약 280조 원, 실제로는 약 450조 원을 쓰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매년 축소해서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도 GDP만 보자면 1조 6천억 달러와 13조 6천억 달러로 대략 1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덩치만 보자면 우리는 우리보다 약 10배 이상 큰 상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만 본다면 너무 간단히 중국이 한국에게 이기는 거 아니야? 하고 반문
수 있는데 한국이 중국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지 중국에게 진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는 중국이 한국에게 이길 수 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에게 이길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엔 없습니다. 그 외엔 모두 한국이 이기거나 최소한 같이 죽는 겁니다. 엄밀한 군사력만 보자면 중국은 억지로 살찌운 거대한 비계 덩어리 돼지인데 반해 한국은 작지만 대신 강철 같은 근육으로 똘똘 뭉친 데다 최고의 싸움 기술까지 갖춘 살벌함 전문 싸움꾼에 가깝습니다. 덩치와는 별개로 실제 싸움에 쓰는 근육만 보았을 때는 한국은 물량이나 덩치에서 중국은 물론 그 어느 나라에게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 한 예로 중국은 상비군의 수가 210만 명입니다. 한국은 58만 명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예비군의 수가 270만 명이나 있습니다. 중국은 고작 51만 명밖에 없습니다. 그 숫자를 모두 더하면 한국은 대략 국민 15명 중 1명이 군인으로 5천만 명 중 무려 330만 명이 나가 싸우고 중국은 14억 명 중 고작 260만 명이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과거 그리스의 스파르탄 종족들처럼 한국은 국가의 구성인들 중 전사의 밀도 자체가 다른 나라들과는 아예 다릅니다. 한반도에서 서로 맞짱 떴을 때 실제로 붙게 될 육군 전력을 보면 한국이 중국을 거의 압살할 수준으로 강합니다. 중국은 군사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6.25 시절 전차들까지 모두 전력에 포함시켜 운용 중입니다. 3.5세대 이상 최신식 전차는 고작 820대밖에 없고 나머지는 대부분 굴러가기만 해도 기특한 수준의 고물들입니다. 한국은 K2 흑표를 비롯해서 3.5세대 이상 최신식 전차만 무려 16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부 보유국답게 포획수에 있어서도 8000문 vs 7000문으로 우리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포획수보다도 줄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주포의 경우를 보면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의 사정거리와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고 빠른 연발 발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K9과 그 이전 모델인 K55를 모두 합해 우리 육군은 대략 30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터키나 이스라엘처럼 지역의 긴장도가 극도로 높은 국가들마저도 가장 많은 경우 보유량이 채 500대가 넘지 않는데 한국 육군은 포를 향한 그 심각한 고질병 때문에 적당한 것을 아주 훨씬 넘어선 치사량 수준의 세계 최대 최고의 자주포 군단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입으로는 독일의 자주포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홍보를 해온 반면 정작 그 실물은 절대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이따가 최근 들어 인도와의 전투에서 공개되며 세계 군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포를 발사할 때마다 앞뒤로 춤까지 추는 데다 사거리부터 정확도까지 고물덩어리인 중국의 자주포가 현재 중국 육군의 주포로 활용되고 있어 중국과 한국 사이 포 대결에서 중국은 한국군에게 물량부터 실제 파괴력까지 아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임시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 사이 전쟁이 터진다면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한국군을 격파하고 남하해서 한국 육군을 무력화시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에게는 항모미사일이 수천 기나 있으며 사거리까지 1500km가 넘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와 경제 1, 2도시인 북경과 상해 모두가 현무의 사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이 휴전선에서 강력한 육군으로 중국군의 남하를 단단히 틀어막고 후방에서는 중국 본토로 미사일을 퍼붓기 시작하면 상대 멀티 먹으러 괜히 멀리 나갔다가 트랍스프 10개 타고 뒤로 들어온 탱크와 마린 러시의 본진이 다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우리 현무러시를 통해 중국은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서해는 그 자체로 자연 요새와 같아서 길에만 충분히 깔아놓아도 중국군의 대규모 상륙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 서해의 폭이 좁아 모두 현무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며 또 해안 근처에 왔다 해도 우리 해군의 잠수함과 이지스함들은 처치하고 우리 육군 호들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육로를 통해 그러니까 북한을 통해 남하하는 것만이 유일한 옵션인데 대한민국의 육군이 비상식적으로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중국 혼자서 한국의 육군 방어선을 모두 뚫고 남하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퍼붓는 현무 때문에 중국 본토는 계속 걸레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중국이 어지간히 멍청하지 않으면 한국에게 1대1 싸움을 걸어오는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북한의 비상 상황으로 시작된 중국과 한국의 잠량전 상황인데 실제로는 만약 어떤 식으로든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대만은 그 틈을 타 중국 남양 해안을 따라 상륙 작전을 시도하여 타격을 줄 것이며 뒤에서는 인도가 세계 4위의 군대를 끌고 빈집털이 하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사이에 벌어질 실제 전쟁의 상황은 친구는 하나도 없이 사방이 잠재적적으로 둘러싸인 중국에게는 훨씬 더 안 좋게 끔찍한 악몽처럼 전개가 될 것입니다. 미국 빼고 그게 중국이든 일본이든 아니면 러시아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한국에게 전쟁을 걸어오면 결국에는 한국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서도 그 대가로 자국은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망가져버리는 한국군의 그 유명한 독침 전략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냥 항모로만 때려맞아 멸망하는 일본의 경우 말고 어마무시 살벌한 우리 육군과 땅에서 직접 맞붙게 될 확률이 큰 중국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 크고 직접적일 수밖에 없기에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중국이 고작 대만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중국이 감히 한국에게 직접 전쟁을 걸어올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Thank you.